여기 한 태국인이 한국인들은 모두 위선자라며 태국 내 이 사실을 모두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태국 정부는 어떻게든 한국의 민낯을 벗겨내야겠다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태국의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대한 영상 하나가 큰 화제를 일으키며 태국 현지는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뿌리아예요. 이 방콕 최대 공장 단지 근처에 있는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고 무려 1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한국과 관련된 일이 터지자 15년 만에 우리 가게가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어졌어요.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 너무 답답하지만 어디에 털어놓을 수도 없는 팔자라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침 햇살이 이미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우리 음식 가게의 철제 셔터를 올렸어요. 레몬그라스, 고추, 마늘의 익숙한 향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이런 아침을 몇 번이고 반복해온 기억이 떠올랐죠. 뿌리아야, 오늘 바질이 충분한지 좀 봐줄래? 가게 안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몇 년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유명한 요리를 준비해왔음에도 엄마 목소리에는 늘 그 힘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네, 엄마, 제가 대답하면서 머릿속으로 아침 체크리스트에 그 일을 추가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겐 음식 가게 운영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꼼꼼한 계획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후 사무직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우리 가족 사업을 돕기로 선택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작은 손수레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죠. 우리 가게 위치는 정말 최고였어요. 넓게 펼쳐진 글로벌 테크 공장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공장의 거대한 건물들은 멀리까지 이어졌고 현대적인 유리창들이 아침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문을 통해 쏟아져 나왔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신선한 허브를 정리하고 재료를 점검하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성공 덕분에 태국 가족들 대부분이 꿈꾸기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외여행 같은 거 말이죠. 일본, 싱가포르, 호주까지 다녀왔어요. 각 여행에서 배운 음식과 서비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우리 가게에 적용했죠. 그런데 요즘 뭔가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로 시작됐죠. 이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기대했어요. 새로운 손님들이 온다는 건 새로운 기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조금 힘들었어요. 시식 있나요? 시식이요. 어떤 한국인 노동자가 우리 가게로 다가오며 외쳤어요. 어제, 그제도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러 음식을 맛보곤 했지만 거의 아무것도 사지 않았죠. 네, 물론이죠. 제가 공손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약간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문화 차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마 한국에서는 이런 게 보통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 몇 명이 시끄럽게 서로 대화하며 가게로 왔어요. 그중 한 명이 우리 팟타이를 가리키며 가격을 흥정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손님들은 우리 가격이 이미 적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너무 비싸요. 한 사람이 서툰 태국어로 불평했어요. 시장 가격 훨씬 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리 가게의 가격이 고급 재료와 전통적인 요리 방식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가버렸고 작은 샘플 접시는 비어있더라고요. 언니, 괜찮아? 고등학생인 제 동생 다우가 제 긴장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주말마다 가게를 돕고 있거든요. 괜찮아. 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요즘 매출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하루 수입이 거의 30%나 줄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우리 가게에서 오래 머물면서 음식을 맛보기만 하고 실제로 구매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의 꼼꼼한 식사 습관 모든 걸 티슈로 닦아내고 한 입 한 입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 때문에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해했어요. 오후가 되어 공장에서 일하는 단골 태국 손님이 들렀어요. 그녀는 뭔가 머뭇거리며 주문하기를 망설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한국인 손님들 쪽을 힐끗거리면서요. 꾸은순이,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그녀의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했어요.
뿌리야야, 내가 여기 오래 다녔잖아.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한국 사람들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상한 걸 먹는데 익숙하다나 봐. 그래서 내내 고기가. 그 고기 맞는 거지? 저는 놀라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재료는 항상 믿을 수 있는 공급처에서 온 것들인데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배가 별로 안 고프다며 물러나 버렸어요. 해가 지고 가게 정리를 하면서 그날 매출을 세어봤는데 또 실망스러운 금액이었어요. 엄마도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봤지만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의 저축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멀리 보이는 공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상황이 빨리 변한 이유를 생각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고민은 수요를 따라가는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불확실한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가계부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 평판을 유지하면서도 이 새로운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문화 차이와 변해가는 시대 속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 속에요. 더 이상 그 소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속삭임 정도였는데 어느새 연못에 퍼지는 물결처럼 우리 동네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날이 갈수록 이야기는 더 어두워지고 불안하게 들렸죠.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단골 손님인 프라니 씨가 제게 물으셨어요. 그녀는 제 음식 가판대에 몸을 기대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신경 쓰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 사람들이 밤마다 우리 길거리에 있는 개들을 사냥한다더라고요. 제가 늘 준비해드리던 팟타이를 만들던 손이 멈췄어요. 그 개들이 떠올랐거든요. 절 근처에서 자던 친근한 갈색 개랑 동네 아이들과 놀던 점박이 강아지요. 생각해보니 요즘 그 녀석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더 불안한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과일 가판대를 하시는 손분 아주머니는 공장 뒤 숲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원숭이를 쫓아다니는 걸 봤다고 주장하셨어요. 고기용으로 잡아가는 거라니까 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셨어요. 개들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지역 뉴스 채널들도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골목에서 움직이는 어두운 형체가 찍힌 흐릿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들과 인터뷰를 방송했어요. 그들은 마치 잔인한 외국인들이 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 동물 사랑을 무시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런 소문들은 저희 가족의 가게에도 큰 타격을 줘.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늘 바쁘던 우리 음식 가판대가 이제는 몇 시간씩 손님이 없는 적막한 상태가 됐죠. 몇 년 동안 어머니의 요리를 즐기던 단골 손님들이 갑자기 발길을 끊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 음식을 가리키며 수군대기도 했어요. 특별한 고기를 쓰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든 말이죠. 저는 우리 하루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그날 벌어들인 돈을 세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셨고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재료를 적게 사오기 시작하셨고 여동생은 대학 진학 계획을 미뤄야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했던 건 제가 경험했던 한국 손님들은 항상 좋은 인상이었다는 점이에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박 씨가 생각났어요. 그는 매주 화요일 점심을 먹으러 오셨는데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사와디캅이라고 인사하셨어요. 서툰 태국어로 어머니의 똠얌 수프를 칭찬하시며 방콕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셨죠. 가끔은 한국에서 가져온 예쁜 찻잔이나 알록달록한 스카프 같은 작은 선물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김 선생님도 있었어요. 늘 우리 가족 안부를 물으시고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이들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랑 인삼차를 가져다 주셨고요. 이런 기억들 때문에 저는 소문들의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중국 상인협회 회장이신 첸 씨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국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는 시장의 모든 가게와 가판대를 방문하며 이야기를 퍼뜨리셨어요. 그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망치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들 나라에서 하는 걸 보세요. 개를 먹고 동물을 함부로 대하고
이제 그 습관을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첸 씨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의 가족은 태국에서 3대째 살아왔고 그는 성공적인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는 회의를 열어 상인들이 한국 손님들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게 했어요. 너무 깎아달라고 하거나 무료 샘플을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음식이 상했다고 주장해서 환불을 받으려 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이런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태국 손님들이 길을 건너며 한국인 노동자들과 마주치는 걸 피하는 게 보였어요. 어떤 가게들은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라는 태국어 문구를 써붙였고요. 주말 시장에는 한국 가족들이 발길을 끊었어요. 어머니는 우리는 개고기나 원숭이 고기를 쓰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써붙이자고 하셨어요. 손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소문을 더 확실히 하는 결과가 될까봐 걱정됐어요. 대신 저는 우리 주방과 음식 준비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선하고 정상적인 재료만 쓴다는 걸 보여주려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게는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돈보다 더 아픈 건 두려움과 의심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갈라지는 걸 보는 일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랬거든요. 한국 아이들과 태국 아이들이 함께 거리에서 뛰놀고 가족들이 축제에서 음식을 나누고 다 같이 손끄란 축제를 즐기며 하나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사이에 생긴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반려동물이나 떠도는 동물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또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유가 됐고 사소한 오해도 서로의 문화를 넘을 수 없는 차이로 여겨졌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제 가족의 꿈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진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때 첸 씨가 제게 제안을 해왔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그곳을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였죠. 그 제안이 이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영업을 마치고 나서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회장이 한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 갔다 오기만 하면 일만 바트를 줄게. 모든 경비는 내가 다 댈 테니 거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증거만 가져와. 그 돈이면 저희 가족 가게를 살릴 수 있었어요. 한때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던 저희 음식 가판대가 요즘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소문 때문에 우리를 찾던 태국 손님들이 많이 떠났어요. 가게를 접는 것만 생각해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잠깐 갔다 오는 것뿐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제 의심을 잠재우려 했어요. 사진 몇 장 찍고 메모 좀 남기고 돌아오면 되잖아. 그런데 회장이 제안하면서 지었던 미소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꼭 사냥감을 지켜보는 뱀 같았어요. 저는 혼자 여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에 가족 여행을 간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부모님과 여동생, 저 이렇게 다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 혼자였어요. 회장이 비행기부터 호텔, 심지어 진짜 한국을 보여줄 현지 가이드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출발 전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며 무슨 일을 보게 될지 계속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희 지역 뉴스에서는 한국을 후진국처럼 묘사하곤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가게에 왔던 몇몇 한국 손님들은 제가 들은 얘기와는 다르게 저한테 친절했었거든요. 비행기는 이른 아침 방콕에서 출발했어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더라고요. 작은 여행 가방과 여권을 꼭 쥔 채로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게이트를 찾았어요. 손에 땀이 맺히더라고요. 떠나기 전에 회장이 했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걔네들 식습관에 집중해. 시장 사진 찍어와. 진짜 무슨 고기를 먹는지 보여줘. 인천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5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떠다니는 걸 바라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게 뭘지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끔찍한 소문들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상을 쫓고 있는 걸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들었던 모든 말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단순히 현대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거든요.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공기는 탁하지 않고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다른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랐던 건 로봇들이었어요.
네, 진짜 로봇이요. 로봇들이 매끄럽게 터미널 안을 돌아다니면서 길을 잃은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화면에는 친절한 얼굴이 나타나고 여러 언어로 말을 했어요. 한 로봇이 제 근처에 멈춰서 완벽한 태국어로 길 안내가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고개만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입국 심사 과정은 더 놀라웠어요. 긴 줄에 짜증난 직원들이 있는 대신 자동 게이트에서 최첨단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더라고요. 여권과 얼굴을 몇 초 만에 스캔하고 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줬어요. 저희는 여전히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길게 줄을 서야 하거든요. 심지어 화장실조차 놀라웠어요. 변기 시트는 따뜻했고 리모컨보다 버튼이 더 많은 조작 패널이 붙어 있었어요. 세면대는 자동으로 물이 나오고 손 건조기는 손을 완전히 말려줬어요. 저희 나라의 약한 바람만 나오는 건조기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여행객들을 지켜봤어요. 한국 가족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비즈니스맨들은 빠르게 걸으며 전화를 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은 다양한 언어로 적힌 안내 표지 덕분에 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마치 잘 연습된 춤처럼요. 도착장에서는 김 씨라는 가이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깔끔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태국어로 제 이름이 적힌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뿌리아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초현대적인 공항에서 김 씨의 깔끔한 외모와 친절한 미소를 마주하고 있으니 제가 받아온 임무에 대한 신념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후진국은 아니었어요. 공항이 이 정도라면 제가 틀렸던 게 이뿐만일까 싶더라고요. 우리가 서울로 데려다줄 공항철도를 타러 걸어가는데 가방 속 회장이 준 봉투를 만져봤어요. 그 돈이 이제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야만적인 관행을 증명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의 첫 시간만으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흠 하나 없는 창문을 가진 매끈한 공항철도가 정시에 플랫폼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창문을 통해 저의 모습이 비쳤어요. 불안한 표정을 한 젊은 태국 여성이 한국에 대한, 진실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태국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온갖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솔직히 뭘 기대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웠어요. 시장 입구에는 엄청 큰 디지털 화면이 있었는데 여러 언어로 된 지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태국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요. 화면을 터치해서 태국어를 선택하니까 밝은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건 태국 시장에서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김치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고 영어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채소들로 가득 찬 진열대 뒤에서 나이 지긋한 한국 할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녀의 가게는 정말 깔끔했고 가격표도 4개의 언어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음식 만질 때도 비닐 장갑을 끼고 계셨는데 이런 모습은 태국 시장에선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시식용 김치를 받아들자 할머니는 자부심에 찬 표정으로 직접 담근 김치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 맛이 정말 끝내줘서 저도 모르게 지갑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시식이에요. 더 드셔보세요. 라고 손사래를 치시면서 권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태국에서 저희가 손님을 대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특히 예전에 저희 가게에서 한국 손님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요. 시장을 더 깊이 걸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방콕 시장과 비교하게 됐어요. 여기는 바닥이 깨끗했어요. 쓰레기도 없고 뭔가 알 수 없는 물웅덩이 같은 것도 없었어요. 실내인데도 공기가 신선했어요. 몇 미터마다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었고 다국어로 사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보통 시장에서 가장 냄새가 심한 곳이 생선 코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상인들이 생선을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특별한 얼음 진열대를 쓰고 있었고 파리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반찬 가게 앞에 서서 이것저것 맛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지도 않고 계속 시식만 하더라고요. 가게 주인인 한국 상인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에 살짝 실망스러운 기색이 비치긴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친절하고 후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무례함이 아니라 그들 문화의 한 부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마치 한국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서 했던 행동처럼요. 사실 제가 시장에 온 진짜 이유는 개고기 소문을 조사하려는 거였어요. 몇 시간 동안 시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숨겨진 구역도 없고 비밀 메뉴 같은 것도 없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은 많았지만 어떤 이국적인 고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피곤함을 느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여긴 방콕의 대부분의 식당 화장실보다도 깨끗했어요. 비누 디스펜서부터 핸드 드라이어, 심지어 화장지 롤까지 모두 자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벽에 청소 스케줄이 붙어 있었는데 1시간마다 점검한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화장실 근처에는 휴식 공간이 있었는데 편안한 벤치, 식수대, 그리고 부모들이 쇼핑하는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어린 엄마들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는 걸 지켜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공공시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돈을 찾으려고 ATM 코너에 갔는데 거기도 놀라웠어요. 12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고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혼자 있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비원이 근처에서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해주기도 했어요. 개고기 소문에 대한 조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여러 단서를 따라가다 보니 모든 증거가 한 곳, 차이나타운으로 향하더라고요. 메인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뒷골목에 가서야 제가 찾던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다 중국인 거주자들이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기록을 남기고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도 몰래 찍었어요. 그 진실이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태국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한국인을 비난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문을 퍼뜨리며 남을 탓하는 당사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시장 단지 안의 현대적인 카페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라떼를 마시며 무료 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해 기록을 정리하다가 제가 알아낸 사실들에 압도된 기분이었어요. 시장 마감 방송이 5개 언어로 잔잔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고 주위의 상인들은 내일을 준비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 과일 가게 상인이 청소부들과 마지막 남은 과일 몇 개를 나누는 걸 보면서 하루 종일 느꼈던 한국인들의 후한 인심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단순히 소문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태국에 있는 중국 상인 회장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폭로 기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묻는 내용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와 제가 전해야 할 진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한국에 대한 진실은 단지 소문을 부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배울 점이 많은지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호텔방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찍어둔 사진과 영상을 다시 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게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마치 차가운 물을 얼굴에 확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지?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깔끔한 거리들, 첨단 기술로 가득한 지하철역, 그리고 제가 만났던 친절한 한국 상인들의 사진을 스크롤하며 봤어요. 그 어느 것도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조사를 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태국의 중국계 미디어, 회사들이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과장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인을 미개하고 잔인한 사람들로 묘사했던 신문 기사들과 소셜미디어 글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전부 조작된 이야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태국 현지 뉴스 사이트를 열었는데 또다시 한국인의 야만성에 대한 기사가 보였어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야 그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은 항상 몇 개의 정해진 출처에서 나왔고 그 출처들은 모두 중국 사업체와 연결돼 있었어요. 그들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조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왔던 거고요. 호텔 창문 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방콕과 비교하게 됐어요. 차이점이 너무 뚜렷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모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었어요. 전기차들은 소음 없이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고 쓰레기통마저 스마트하게 작동해서 재활용품은 따로 분류하고 쓰레기는 압축해버리더라고요. 어제 한국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고 로봇이 영어를 가르치는 모습을 봤거든요. 급식은 식당 음식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태국 언론에서는 한국 학교를 엄격하고 억압적이라고 묘사했지만 제가 본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했고 선생님들은 창의력을 북돋아주더라고요. 그때 박 씨라는 한국인 사업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며칠 전에 만난 음식점 사장이었는데 그가 운영하는 주요 레스토랑 주방을 구경할 기회를 줬거든요. 그가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첨단 위생관리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이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고 조리도구는 자외선으로 살균하고 모든 재료의 출처를 디지털 기록으로 관리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은 뒤처진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미래형 식문화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여기서 봤던 첨단 기술들을 하나씩 적어나갔어요. AI로 실시간 교통 상황에 맞춰 신호를 조정하는 스마트 신호등, 밤에도 안전하게 불이 들어오는 스마트 횡단보도, 그리고 어디서든 끊김없이 잘 작동하는 공공 와이파이. 심지어 작은 편의점조차 다국어를 지원하는 셀프 계산대를 갖추고 있었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이런 거짓말들이 제가 태국에서 하는 장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 대한 루머를 믿었던 손님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가게에 왔던 한국인 공장 노동자들을 판단했던 제 모습도 생각났어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문화 탓으로 돌렸었는데 이제 보니 그들도 아마 돈을 아꼈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힘든 노동자들이었을 뿐이에요. 태국의 노동자들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가게 CCTV를 켜서 여동생이 가게를 관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인 손님 몇 명이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그들이 달라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 언론이 묘사하던 괴물이 아니라 단지 다른 나라에서 돈 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자기 나라 음식과 문화를 그리워하고 있겠죠. 저녁이 돼서 근처 공원에 걸어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 가족들이 저녁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모들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청소년들은 춤 연습을 하고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어요. 이 장면은 태국 어느 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단지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본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였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겠죠. 특히 그 거짓말을 퍼뜨리던 사람들은요. 하지만 저는 증거가 있었어요. 사진, 영상,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요. 타자를 칠수록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쓰는 진실의 한마디 한마디가 선입견이라는 족쇄를 부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단지 방콕의 노점상 주인 뿌리아로만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이 이야기는 꼭 전해야 하는 이야기였어요. 해가 지면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일주일 전 한국에 도착했던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뿌리아가 되었어요. 방콕 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수완나품 공항 특유의 더위와 북적임이 저를 감싸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서 배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수백 장의 사진을 봤는데요. 현대적인 시장, 깨끗한 거리,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한국 상인들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입국장에선 제 여동생이 신나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뿌리야, 한국은 어땠어? 찾고 있던 거 찾았어? 제가 그녀를 꽉 안아주면서 웃었어요. 내가 찾고 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걸 찾았어. 진실을 찾았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같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을 보여주며 사진도 같이 보여줬어요. 시장에서 사용하던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흠 하나 없는 공공장소, 그리고 방콕의 시스템이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효율적인 대중교통까지요. 작은 가게들조차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근데 개고기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던 그 얘기들은?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제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한국 사람들에 관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그런 걸 봤던 곳은 차이나타운이었는데 그건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한 거였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믿어왔던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겠어요. 다음 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태국 소셜미디어에 올릴 상세한 게시글들을 작성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과 사진, 동영상 같은 증거들을 함께 공유했어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한국 상인들, 많은 우리의 시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발전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끔찍한 소문들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한국 기업들에게 돈을 받았을 거라고 비난했어요. 그래도 계속 공유하고, 계속 게시하고, 계속 진실을 말했어요. 제가 태국인의 눈으로 본 진짜 한국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과 제가 실제로 본 것들을 자세히 비교하며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음식 가게에 오던 한국 손님들에게 블로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태국 공장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마주했을 때 느꼈던 상처와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해줬어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방문했던 다른 태국 사업가들이 연락을 주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와 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태국인과 한국인들이 직접 대화하며 서로 배우는 가상 문화 교류 세션을 조직했어요. 우리 가족 가게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진실이 퍼지면서 더 많은 태국 손님들이 돌아왔고 항상 단골이었던 한국 손님들은 태국 동료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가게는 두 공동체가 자유롭게 어울리며 식사하고 대화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중국 상인협회 회장이 우리 가게를 방문했어요. 그는 한국과 태국 손님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가 또다시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제가 쓴 블로그 글과 증거들을 가리켰어요. 저는 지역 학교들과도 협력하며 제가 겪은 여정을 발표하고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의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에게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과 뉴스 기사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읽는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때로는 직접 가서 봐야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이 경험은 우리 가게만 바꾼 게 아니라 저도 바꿨어요. 제가 배운 건 진보란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하며 더 나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게가 번창하면서 저는 문화교류 이벤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셰프들을 초대해 태국 요리사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반대로 태국 요리도 한국 셰프들에게 소개했어요. 우리는 두 문화를 축하하는 퓨전 요리를 만들었어요. 한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한국 노동자들은 이제 저희 단골 손님이자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뒤떨어진 관습을 폭로하려던 제 계획이 사실은 제 자신이 가진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드러냈던 거였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진보는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실이라도 용기 있게 말할 때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어요. 오늘날 우리 음식 가게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이해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가게 벽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알려줘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진실을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너야 할 때도 있어요.